1974년 11월 17일, 일본 오이타현 베푸시에 위치한 베푸항 제3부두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던 한 남성. 느닷없이 내린 가랑비에 쌀쌀한 밤이었지만 낚시를 좋아했던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낚싯대를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남성 외에도 6명의 낚시꾼이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후 10시 무렵, 남성은 갑자기 들려오는 엔진음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일정한 속도로 바다를 향해 달리고 있던 차량 한 대. 처음에는 자기처럼 낚시를 즐기는 이가 또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차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어 하는 순간에 차는 바다에 빠졌고 남성을 비롯해 다른 낚시꾼들이 달려갔지만 어찌 손쓸 도리가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두운 바다에서 한 사람이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라키 토라미. 구사일생으로 밖으로 나온 그는 차에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낚시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신고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차가 견인되고 나서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내와 두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됐죠. 홀로 살아남은 아라키는 자책하며 슬픔에 흐느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살인죄로 체포됐죠. 아라키는 1927년 3월에 일본 오이타현의 부유한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에 들어갔을 무렵 전쟁이 발생했고 비행 연습생이 되어 특별 공격대에 뽑히기도 했지만 매번 출격하면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으로 돌아오며 그는 항상 안전 지역에서만 머물렀죠. 그렇게 무사히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한 여성과 결혼했고 중학교의 교원이 되었는데 돈과 여성을 밝혀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돈을 좋아했던 그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불륜 상대가 임신을 해 아이를 지우려고 친구사에게 갔는데 수술 도중 그녀가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알자 돈을 뜯어내려 협박하기도 했죠. 당시 친구사는 돈을 주었지만 아라키가 계속 이를 빌미로 협박하자 결국 신고했고 그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된 그는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베푸시로와 가게를 차렸지만 생각보다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가게를 이어갔지만 이득은커녕 점점 적자만 늘어났죠. 그러던 중 그의 가게가 화재로 인해 전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라키는 좋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꽤 많은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화재 발생 2주 전 보험에 들었던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 결과 그가 일부러 방화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사면으로 5년 6개월 만에 풀려나 부동산업을 시작했지만 공문서 위조로 5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1년 뒤 공동 경영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 폭행과 협박으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라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런 그에게 지쳐 떠났습니다. 그렇게 돈만 밝히는 나쁜 인생을 살았던 그는 1973년에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아라키를 싫어했지만 그는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며 구애했고 결국 1974년 8월에 둘은 혼인신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3개월 뒤 앞서 말씀드린 바다에 차가 빠지는 사고로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집에 홀로 남아있던 장남만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라키는 아내가 운전을 했고 자기는 피곤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비명에 잠에서 깼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 바다에 빠진 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운 좋게 앞 유리가 깨져 있어 탈출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을 도울 여력은 되지 않았다며 눈물 짓는 그를 사람들은 위로했죠. 언론에선 아라키를 가족을 잃은 비통한 아버지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합니다. 우선 그가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거액의 생명보험금. 그는 보험 같은 것은 들기 싫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들었고 자기는 수령자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령자인 아내의 딸들이 함께 사망했기에 다음 수령자는 집에 홀로 있던 장남과 살아남은 남편에게 돌아가는데 장남이 성인이 아니었기에 보험금의 비율이 1대9로 아라키가 높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수령자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결국 첫 수령자가 사망하며 거의 모든 보험금을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또한 생활 형편에 비해 높았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그는 보험금 수령자로 등록된 두 이붓딸이 밖에 나가기 싫어했음에도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낚시꾼들은 차가 약 40km의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아라키는 분명 아내의 비명에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운전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바다에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던지 당황해서 엑셀이라도 밟아야 했는데 바다에 빠지기까지 속도가 일정했다는 것이죠.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남는 자국도 없었으니 낚시꾼들의 증언대로 차는 일정 속도로 아무런 감속, 가속 없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라키는 아내 역시 졸다가 바다에 빠지려는 찰나 깨어나 비명을 질렀을 거라고 말을 바꿨지만 그 밖에도 이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아내의 무릎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차가 바다에 빠질 때 조수석 대시보드에 부딪혀 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아내가 운전했다는 그의 말과는 모순되는 증거였죠. 계속 경찰이 자기를 의심하며 조사하자 그는 그해 12월에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게스트들이 여러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방송국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그는 매우 의심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물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전적을 비롯해 여러 정황 증거로 경찰은 그를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일 바다로 향하는 그의 차를 보았다는 한 남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증인의 말에 따르면 운전석에 앉아있던 것은 아라키였다고 합니다. 지인과 같은 종류의 차라서 마침 빨간불에 멈춰있을 때 다가가 확실히 보았다는 증인의 증언. 이건 역시 어찌 보면 정확한 물적 증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1980년 3월 28일에 오이타 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라키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끝내 그의 사형은 확정됐죠. 그는 1989년 1월 13일에 61살의 나이로 암성 복막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황 증거밖에 없었지만 과거 그의 전적과 여러 모순된 주장이 크게 적용돼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재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잘못된 재판을 받았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죠. 원래 정황 증거라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했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아라키는 여러 정황 증거와 더불어 과거 저질렀던 여러 범죄가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며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과연 그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